자, 조합 봅시다. 224쪽 봐주세요. 224쪽. 224쪽에 보시면 5번에 도시발 조합이 나옵니다.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발 조합. 이거죠? 조합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조합을 보실 때는 이게 명칭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성격을 일단 법인으로 봐야 돼요. 성격을 법인으로 봅니다. 네. 조합과 법인은 원래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말로 쓸 때. 보통 민법에서 조합과 법인을 얘기를 해보면 민법에서 법인은 권리능력자예요. 권리능력자. 권리능력자로는 이제 자연인과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법에서 조합이라면 권리능력자가 아니에요. 조합은 법인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발 조합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만 이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말에 상관없이 이 성격을 법에서는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 조합으로 안 보고 성격을 법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조합이라는 말을 써왔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 이걸 바꿀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걸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법인은 권리능력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권리능력자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권리능력자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시행자로서 조합을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발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조합으로 본다면 권리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봐야 조합이라는 도시발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걸 법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발 조합은 그냥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법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법인의 특징을 배우실 때 법인 등기 중에서는 성립요건서의 등기는 설립 등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민법에서 배우시나 공시법에서 배우시나? 민법에서 배웁니까? 공시법에도 있을걸요? 둘 다 배우나 그러면? 두 군데서? 그래서 다른 등기는 다 대항요건으로서 등기에 불과하고 그 얘기는 법인을 만들 때는 무엇을 해야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게 법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합이지만 행정청에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성립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설립 인가를 행정청에 받고 나서 따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게 법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인 중에서는 정확히 어디일까요? 우리 법인은 영리와 비영리, 사단과 재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발 조합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일까요? 비영리일까요? 영리 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인데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여기 도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시행자로서 나선다는 것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거기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를 환지로 공정하게 주려고 만드는 건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비영리.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좋은 땅이면 조합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좋은 땅을 오히려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조합원에게 이익 남겨주는 게 낫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전에 땅에서 새로운 땅을 환지로 교환해 주는 거 요것만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비영리예요. 비영리. 사단일까요? 재단일까요? 사단. 장학재단 같은 게 재단이잖아. 돈으로 구성된 게 재단이잖아. 사람으로 구성된 게 사단이고. 사단이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라는 것부터 배우고 나서 이제 조합 만드는 걸 차례차례 할 겁니다. 자, 먼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행정기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인가권자는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했고 몇 명이 인가를 신청해서 받느냐부터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보시죠. 설립인가부터.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에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토지 소유자지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틀립니다. 이 도시발 조합을 만들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밖에 없어요. 토지 소유자밖에. 왜 이 사람만 밖에 없느냐? 환지 방식에서만 조합은 시행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환지 방식에서 환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는 게 환지잖아. 그럼 환지 받을 사람만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해당자지. 예를 들어 그곳에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 상관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들 다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만 관련돼 있어요. 토지 등 하면 제가 틀린다고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라면 어디서 나오는 개념입니까? 지금 도시개발조합에서는 토지 소유자만 지금 등장한다 그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법에서 나오는? 정비법에서 나오지.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꼭 토지만 주는 게 아니고 토지와 건축물을 주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개발법, 정비법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점 항상 둘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환지에서만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만, 정비법에서는 다른 사람 포함해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우리 정관이라는 말도 원래 법인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조합의 약속은 규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정관을 약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우르르 몰려가서 관련되는 사람이 다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7인 이상이 설립인가 신청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7인 이상이, 토지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양가로 3번 봐주실까요?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3번.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유명한 조합 설립인가 동의입니다. 유명하지만 일반 동의라는 거, 여기 일반 동의, 보통 쓰는 동의 요건 대표적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립인가는 몇 명이 신청한다고 돼 있어요? 설립인가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신청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르르 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7명 이상이 이 조합 만들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가는 7명 이상이 신청 들어가지만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이 동의 요건을 채워야지만 인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또는이 아닙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괜히 숫자 다 외워놨는데 예를 들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또는 총수 2분의 1. 그럼 틀려요. 설마 그렇게까지 내냐고요? 숫자 바꾸는 것보다 그렇게 내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 숫자를 단순히 바꾸는 건 단순하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 못 찾았던. 숫자만 그냥 맹신해서 외워놨으니까 잘 안 찾지. 숫자는 똑같으니까. 미시의 밑, 와. 그런데 개발법, 정비법서 이런 동의요건 나올 때마다 또는은 없어요, 여러분. 미시예요. 그러니까 면적 기준과 사람 수 기준으로 두 동의를 다 갖춰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와라고 돼 있죠? 이거나 하면 틀린다는 거. 이거나 하면 와니까 두 동의를 다 갖춰야 된다고. 면적과 소유자 총수 기준으로. 자, 이게 조합 설립인가 동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게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라고 했는데 이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인 숫자까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 숫자가 아니고 몇 명 동의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까지 물어본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체 이제 딱 주어진 상태에서 몇 명 동의 이걸 채워야 되니까 이거 얘기할 때 자, 우리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라 할 때 우리 면적 개념은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전체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할까요? 전체 땅 중에서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의 면적만으로 계산할까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동의요건 따질 때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국유지, 공유지,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땅, 공유지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땅을 공유지라고 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요걸 빼고 계산할 때도 있거든. 달라요. 다른데 주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요게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동의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따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것 같아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만으로 계산할 것 같습니까? 사유지 면적만으로요?
하필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 왜 하필 그들 중에서도 띄어서 틀린 얘기를 하필 두 개 틀린 거를 고르셨을까? 여기서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요. 국군으로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그 대신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하되 민간인이 하는 것이라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게 하고 있어요. 동의 순서가 나옵니다.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동의 수가 법적 설립 동의 요건에 미달될 때만 국공유지 찾아가서 동의를 받게 하고 있어요. 애초에 국공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면 이 순서를 정할 필요도 없죠. 사유지 면적만 갖고 계산한다라면은. 그래서 전체 포함한 국공유지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다른 데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잘 나온다고. 여기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동의 순서는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자, 총수 기준으로 할 때, 총수 사람수 기준으로 할 때, 사람수를 따질 때, 자, 여러분, 하나의 땅을 한 명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세요. 공유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도 소유자죠. 그럼 이 토지 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 어떤 땅을 공유하고 있는 땅이라면은 그 공유자 수별로 사람 수를 계산할까요? 아니면은 공유자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대표자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할까요? 공유하고 있다라면 공유자 수대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대표자 한 사람으로만 계산해 줄까요? 대표자 한 사람으로? 에? 공유자 수대로?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거 판단하면 정비법도 비슷해. 이런 거는 에? 공유자 수대로? 대표자 한 사람? 공유자 수대로? 자 해봅시다. 그러면 자, 하나의 땅을 만약에 100명이 100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그 하나의 땅인데 100명으로 계산해서 동의를 받게 할까요? 아니면 대표자 한 명으로 할 것 같아? 이제 대표자 한 명이에요? 100명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제가 1000명으로 하려고 했어요. 1000명. 공유자수 1000명으로. 이게 투표 가치에, 결과 가치에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 수 기준으로 할 때도 하나의 땅이면 이 한 사람이 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거를 공유자 수대라고 하면 하나의 땅인데 100명, 1000명, 만약에 뭐 공유자 수대로 한다면 10,000명으로 해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심해보자 그러면 하나의 땅인데 내가 주면서 그 대신 표만 나한테 줘. 지분 내줄 테니까.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수 계산할 때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은 공유자 수도 분명히 소유자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명으로 봐야 돼. 대표자 한 명. 대표자 한 명 뽑아서 한 사람을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그냥 공유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보는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 있잖아. 그러면 통째로 소유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소유하는 구분 소유자는 이거 단독 소유자예요, 공유자예요? 단독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유자가 아니니까 그냥 한 명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뭐. 대지를 집은 공유처럼 가지고 있지만 공유자가 아니죠? 단독 소유자죠? 구분 소유자는? 그 얘기. 자,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박스 보세요. 이게 동의자수 산정 방법인데 산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고 니은번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뽑는 겁니다. 대표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봐야 돼요. 다만 이때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이기 때문에 각각을 소유자로 봐야 되겠죠? 그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이게 동의받는 순서예요. 전체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아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 계산할 때 이거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따로 떨어뜨려놨지만 사유지 동의에 대해서 먼저 동의요건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유지 찾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 순서. 자, 요거 하나만 또 물어볼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든 동의를 했어요.
이 동의를 한 번 했으면 이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자, 책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요. 책 보지 말고. 항상 법적으로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자유평등, 이 법의 기본 원리죠? 이 국민의 어떤 그 개인의 권리, 이 권리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공익상 다른 이유가 있어야 제한하는 게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유는 원래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전체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했어도?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우리 법적 상식에 따라서. 왜 또 다시 물어보면 또 조용해지고 그래? 에? 왜 그러는데? 왜 도대체? 왜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에? 스스로를 그렇게 못 믿겠어요? 유행가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너를 믿겠느냐면서 그러잖아. 본인을 믿어야지, 기본이. 자, 그럼 동의를 해서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자유가 있으면 철회 자유가 있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대신 동의를 철회하려면 예의껏 철회해야 되겠어요? 예의 없이 무리하게 철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가 있다라면은 적어도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동의권을 채워서 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일반 동의의 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다른 데서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정부에서 복잡하게. 그러나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원리가. 아니, 동의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동의를 철회할 자유도 있는 거죠. 마음이 바뀌잖아.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안 바뀐다면 뭐 한 번 결혼했으면 이혼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하겠네. 처음에 약속한 대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변한 사람도 있는데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인의 자유, 그럼 이혼의 자유가 있듯이. 동의의 자유가 있으면 철회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자꾸 이혼 얘기를 해서 뭔데, 이혼을 하더라도 예의껏 이혼해야죠? 죽은 다음에 이혼하면 안 되죠? 죽기 전에 이혼해야지, 이혼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동의를 했어도 철회하려면 그 동의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철회를 해야 된다고. 행동을 하기 전에. 설립인가 된 동의라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를 해야 되지, 신청 이후엔 철회가 할 수 없고, 아까 예를 들어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가 있다라면은 그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계획 변경하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해도 철회해야지, 그거 한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철회의 원리예요. 응?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논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해요. 자, 니은번에 동의 철회. 토지 수요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요?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면. 이게 설립인가 동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동의도 그래요. 다른 그 동의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지, 행동을 한 이후에는 철회하면 배신이야, 배신. 그거는. 예? 이것도 인가신청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철회를 하면 인가신청에서 막 인간해주고 했는데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죠? 인가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일단 그 정도 기본만 제가 보여드렸고, 자, 양가로 5번에 조합의 성립 봐주세요. 성립.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게 법의 규정입니다. 명칭은 조합이라고 쓰고 있지만 법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를 이제 성격으로 구별하면은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 요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로 성립한다면 틀려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법인의 특징,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이거를 쓰고 이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 민법이냐? 비영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영리 법인에 대한 얘기는 상법에서 규정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비영리니까 민법이고 사단법인이니까 법인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X,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되는지는 제가 기초할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환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보시면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벌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답니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법에서 딱 규정을 해놨어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 조합원이 가만히 있어도 조합이 만들어진 순간에 저절로 조합원이 됩니다. 누가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요거 읽었죠, 그죠? 지금 읽어봤잖아요. 토지 소유가 된다는 얘기. 자, 제가 물어볼게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상세하게 했으니까. 자, 토지 소유자인데 조합 설립에 아까 설립인가 동의할 때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를 안 했어. 반대했어. 조합 설립에 반대했어요. 토지 소유자인데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까? 돼요. 지금 여기서 읽었던 게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럼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했든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토지 소유자 중에서 미성년자 조합원이 됩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미성년자 돼요? 2살짜리인데? 1살짜리라도? 응? 아니 1살짜리도 토지 소유할 수 있죠. 돌 선물로 토지를 선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서 받을 수 있잖아. 예. 됩니다. 돼야지 환지를 받거든요. 후견인이든 뭐든 이건 민법 얘기고 그건 저 권리 거기서 행사할 때 얘기고 하여튼 그죠? 제가 묻는 거에만 그냥 답하세요. 자꾸 너무 딴 얘기가 자꾸 많아서 지금 또 이렇게 웃으시면서 또 딴 얘기 하실라 그러지. 야, 지키시고 그냥 묻는 것만. 네? 이게 미성년자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다 나왔던 지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쇼킹하게 해주려고 지금 2살짜리 물어본 거지. 미성년자 중에서도. 자, 예를 들어 감옥에 가 있어요. 재소자에 재소자. 토지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왜 땅을 자기 땅인데 환지를 못 받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 받습니까? 조합원이 돼요? 안 돼. 토지의 지상권자는요?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임원이랑 달라요. 조합장 이사감사가 되는 임원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감옥 가 있거나 미성년자면 안 돼.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돼요. 임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설립인가 뭐 여러 가지 다 따지지도 않고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권리 의무를 한번 추가를 해 봅시다. 권리 의무를 추가를 해 봅시다. 우리 조합원이 조합에서 의결할 때는 1인 1표예요. 1인 1표.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결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국민투표나 선거할 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국민들은 재산의 과다에 따라서 투표권, 표결권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이건희 회장님이 됐든 아니면 노숙자가 됐든 똑같죠? 1인 1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등한 의견, 무조건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가집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해서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해요. 원래는 1인 1표예요. 1인 1표.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면, 뭐 승계해서 그 사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았을 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아도 승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전부? 일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입증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예를 들어 이 사람이 A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B가 통째로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통째로 받았을 때. 자, 일부를 이전받았다 봅시다. 일부만 B가 가져갔어요. 그럼 이건 A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죠? 그럼 A도 소유자고 B도 소유자가 되네? 아까 제가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을 가진다라고 했죠? 만약에 일부만 다른 사람이 승계했다면 나머지 일부는 그 조그만 것이지만 지금 이거 떨어져 있어요. 공유가 아니야. 일부를 아까 이만큼 가지던 걸 A가 요만큼 조그맣게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행사하겠네? 자기 땅 면적에 상관없이? 아유, A가 이만한 땅을 통째로 B에게 한 게 아니고 이만한 땅을 가지고 일부만 이 사람이 나눠서 줬기 때문에 A가 이제 이만한 땅에서 요만한 땅만 가지고 있게 됐잖아요. 그럼 땅 소유자 아닙니까? 땅 소유자로서 면적에 상관없이 의권 행사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의권 행사하는 걸 B가 승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으지만 그 사람의 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것도 물론 뭐 규약 등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거 아닙니까?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에요. 이거를 그 전에 문제 낼 때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면적에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구역이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 전부잖아요. 소유권 전부를 이걸 일부로 바꾸면 틀리잖아.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의결권 승계 규정이에요. 승계하려면 그 사람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으면 승계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외 규정은 MB 정권 때 나온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면적에 생각해 무조건 1인 1표였어요. 그런데 이 예외가 들어온 이유는 예외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권을 승계할 수 있으니까 결국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거라고 이게. 조그만 땅 가진 사람 전부를 다 취득만 하게 되면은 돈 가지고 취득만 하든 그 사람의 의권을 다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더 반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MB 정권 때는 그 있는 사람들이 한 정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법에서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그 전에 이런 예외 없어서 무조건 1인 1표였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공유 토지에 대한 의결권이라면 3번에 당연히 공유하고 있으면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사람마다 다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다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추가시키면 되고 양가로 8번 보십니다. 양가로 8번의 조합의 임원 얘기예요.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둡니다. 꼭 둬야 돼요. 필수로 둬야 되는데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둡니다.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가 조합의 임원이에요. 여기서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고 집행기관이 조합장과 이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조합장은 한 명이라고 하면 돼 있어요. 이사감사는 한 명이라는 얘기 없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한 명만 둬야 됩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집행기관 중에서. 그래서 조합장만 1명 그리고 이사감사 둬야 됩니다. 둬야 되고 임원의 선임 보세요. 임원의 선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조합장 같은 게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대통령의 자격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외국인? 국민 중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장이 되려면 조합장이나 이사감사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 중에서만 되나요? 조합원 아닌 자도 될 수 있나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중에서만 대의원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합원 전체가 뭐는 총회에서만 선임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다 합니까? 아이 참, 제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가 대통령 많이 뽑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대통령 안 되듯이 임원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임원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직선을 하듯이 대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직접 선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비춰보는 게 책에 있다 그러면 이건 책에 있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자, 임원의 선임 보세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 중에서 아까 의결권을 가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공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그랬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안 돼. 그래서 요 지문 갖고 문제를 그 전에 냈을 때는 건축물 소유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냈던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면 애초에 조합원이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조합원 중에서 된다니까. 조합원 중에서. 그러니까 그건 틀리는 얘기지.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에서 선임 못해요. 총회에서만 선임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단순히 보지 말고 자꾸 생각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격사유 볼까요? 동그라미 4번. 조합에 관련된 건 나중에는 거의 다 해드려요. 그런데 이것도 다 단계가 있으니까 결격사유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박스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합원은 될 수 있어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에서 숱하게 배우는 그 내용과 거의 같아요. 단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안 되느냐라는 거, 그것만 중개법이랑 다를 뿐이에요. 중개 실무에서는 벌써 이런 거 배우시지만 우리 공부선 잘 얘기 안 합니다. 그쪽에서 3년이죠? 여기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 똑같아요.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 기간은 아니다. 이런 거 중개 실무에서 다 배우시죠? 우린 이런 걸 글쎄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된다니까. 단지 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합원의 결격사로 바꿔서 낸 적은 한두 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결격사유 없다 그랬죠? 그렇게 바꿔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것들도 참 그쪽에서 배우면 다 그걸로 다 충분합니다. 저는 그런 거 얘기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자, 동그라미 6번의 조합위원의 직무. 이건 상식선에서 아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는 게, 여러분 임원이 된다라면 누가 되고 싶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 중에서 임원이 된다라면은 조합장이 되고 싶어요? 온갖 권한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무를 총괄합니다.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뽑아서 이제 이사가 많이 뽑아져야 조합장이 이제 자기 업무를 이사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예요. 권한만 다 행사하면서. 뭐 조합장이 되고 싶다는 거라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 갈 생각은 가끔 하고 있어야 돼. 온갖 유혹이 많아서 실제로 조합장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가만히 안 두거든. 그래도 되고 싶어요? 2번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합장 이사가 집행기관인데 이사가 조합장을 보좌합니다. 조합의 사무를 분장해요. 나눌 분자를 쓰잖아. 나눠서 장악한다. 총괄하는 업무가 조합장이라 조합장의 업무를 분장하는 게 이사입니다. 디귿번의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게 감사고요.
동그라미 7번이요. 동그라미 7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집행기관이죠.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소송. 자기를 위한 조합계의 계약이 됐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원래 조합은 조합장이 대표하자면 감사가 유일하게 조합을 대표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합장의 부동산을 조합이 취득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조합장과 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조합장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다 했을 때, 조합이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합장이 스스로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다 해먹겠죠. 원래 자기 것을 한쪽엔 조합을 대표해서 한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합을 망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이사가 대표해야 되는데 왜 이사는 조합장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라 조합장이랑 한통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는.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총회의결상이 이제 총회를, 중요한 것은 총회의결상에 쭉 있어요. 총회에서 의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의원회는 10번의 대의원회 보세요. 임의기구로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원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일 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잘 거두시고.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임원이 됐든 총회가 됐든 기본적으로 다 필수기관이에요. 조합장 이사감사 두어야만 됩니다. 총회 둬야만 돼요. 필수기관이에요. 근데 대의원회만큼은 임의기관이라는 거예요. 임의기관. 항상 개발조합은 정비조합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정비조합과 비교를 해보시는데, 정비조합에서는 임원뿐만 아니고 총회나 대의원회까지도 필수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정비조합에서는 비록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체가 모이기 힘들 때 조합원들이 자기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마치 국회 역할 같은 거 하는 게 조합에서는 대의원회인데, 그쪽에서는 100명 이상은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조합, 정비조합 통틀어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개발조합의 대의원회거든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때도 꼭 둬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죠.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려요. 그냥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두어야 한다면 둬야 되잖아. 둘 수 있다. 밑줄 그시라는 거예요. 50대 둘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을 대의원회가 이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대행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추가할 거예요. 지금 일단 둘 수 있다. 이것만 좀 잘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조합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한참 썼는데 시행자 파트가 끝난 거예요. 시행자 파트가 끝난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죠? 별로 할 거 없어요. 이거는. 시행자가 실시에 작성하면 인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지정권자가 인가를 받는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직접 지정권자 중에 한 사람이 시행자가 됐다라면 행정처도 될 수는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거 자기 인가 받을 필요 없겠죠? 만들고 고시만 하면 되겠죠? 별로 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02번에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한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넘겨보세요. 인가는 넘겨보시면 2번에 1번 인가,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행자가 괄호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죠. 왜?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으면 자기가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인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고, 뭐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신고를 따는 절차가 나왔을 것이고, 넘겨보십시다.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237쪽 갑니다. 237쪽. 도시발사업의 시행 방식 나와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방식을 살짝 어느 때 어느 방식을 택한지 구별을 살짝 하시면 돼요. 이미 말씀드린 거. 자, 237쪽의 시행 방식에서는 2번을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벌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 어느 때 방식을 하느냐? 양가로 1, 2, 3번입니다. 양가로 1, 2, 3번 구별하시는 양가로 1번 환지 방식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환지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환지 방식입니다.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설 정비를 위하여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랑 상관없이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의 교환이 필요하다? 효용 증진에서 교환이 필요하다? 교환 자체가 환지 아닙니까? 분합, 분필, 합필이 필요하다. 구획 변경이 필요하다. 지목이나 형질 변경. 이거 굉장히 작네. 지목이나 형질 변경이 필요하대요. 공공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대. 작은 사업임을 느낌 잡으시라고요. 제가 아까 수용 사용 방식은 큰 사업할 때 상대적으로, 환지 방식은 상대로 작은 사업에 적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공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설 지을 땅을 수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공설 지을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 땅을 공공설 지으라고 땅을 제공해주고, 그러면 시행자가 다른 땅을 환지로 조성해서 이 사람에게 교환해주면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작은 사업. 또 하나는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예요. 어느 곳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만 그곳에 지가가 너무 높아, 주변지보다 훨씬 높아. 지가가 높게 되면 뭐가 들어가서 수용 사용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상비가 너무 올라가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 보상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능력 되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렵다면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라고 했죠.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환지 방식 택할 때입니다. 그리고 수용 사용 방식 택할 때는 보세요. 하나요, 계획지구,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 나오면 이거 수용 사용이다 보시면 돼요. 환지는 집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만 환지를 간단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쫙 공사를 한 다음에 일반 대상으로 쭉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이 돼. 이게 큰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구별하세요. 이 경우에 환지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게 수용 사용으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혼용은 도시발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부 수용, 일부 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 사용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 수용, 일부 환지가 혼용 방식인데, 혼용 방식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 아래 분할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는 이 땅이 있을 때, 이 구역이 있을 때, 이게 초기의 혼용 방식에서는 여기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사업을 시행할 지구를 아예 나눠서 해야 됐어요. 사업을 시행할 지구를 아예 나눠서 각각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꼭 해야만 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개정되기를 사업 시행지구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눠서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니까 나누지 않고 해도 되죠. 나눠서 할 때가 분할 혼용 방식,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가 미분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야 할 때고, 분할하지 않고 할 때가 2번 미분할을 얘기합니다.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눠서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되 방식만 달리 적용하는 거가 미분할이죠. 공사 자체를 나눠서 할 때가 분할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그럼 이것도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은 자 이제 지금부터 10분을 딱 쉰 다음에 242쪽 수용사 한 번씩 들어갈 겁니다.